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세대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세대 구성이 먼저 되셔야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네. 세대 구성이 되시려면 일단은 거주자여야 됩니다. 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얘가 거주자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양도세 비과세 한번 받아보는 게 꿈이야. 근데 홀몸이야.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왜? 누가 없어? 배우자. 만약에 법이 이렇게만 돼 있다면 어떤 할아버지가 속세 떠나려고 이제 속세를 떠나려고 하는데 집 50년 보유했어요. 근데 솔로야, 솔로. 그죠? 집 50년 보유가 팔았는데 뭐래? 거주자는 맞으신데 집을 50년 보유하셨는데 배우자가 없으시네요? 그럼 비과세 안 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웃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돼 있다면 당연히 그래서 원칙은 저렇게 돼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만 돼 있으면 그럼 나는 비과세 받는 게 꿈이면 나이 70에 비과세 받아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제결혼해야 되겠네? 배우자가 있어야, 배우자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그 결혼 못 할 거 아니야. 70인데 어떻게 결혼하겠어. 그죠? 국제결혼.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요. 70이면 힘들죠. 재산이 겁나 많으면 몰라도. 그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집단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중심으로 같은 세대라는 얘기는 저를 중심으로 직계 형제 자매, 부모님 형제 자매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다 같이 살면 뭐야? 동일 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규정이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주소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주소가 다르면 별도 세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주소 같이 돼 있어. 근데 걔도 집이 있고 저도 집이 있어요. 근데 같은 주소로 돼 있으면 동일 세대원입니다. 근데 동생이 세대 분리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걔랑 나랑 무슨 세대야? 별도 세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이 살 때는 동일 세대니까 저도 집 있고 동생도 집 있으면 1세대 2주택인데 주소 옮겨버리면 나도 1주택, 동생도 1주택입니다. 왜? 주소가 다르니까 세대 구성이 된 거죠.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남편도 집이 하나 있고 와이프도 집이 하나 있어요. 그죠? 같은 세대원이니까 2주택이죠. 그럼 만약에 주소를 옮겼어요. 부인도 집이 있고 남편도 집이 있는데 각자 자기 집에 살아. 주소 옮겨가지고. 자, 그럼 몇 주택? 같은 세대원이다 아니다? 2주택. 같은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에요.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원이에요. 주소가 다르건 같건 뭘로 본다?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부부는. 그러니까 처음에 엮일 때 잘 엮여야 되는 거야. 왜? 한번 엮이니까 막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원이라는 거야.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이혼했어도 같이 살아? 뭐야? 동일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관계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근데 같이 살고 있어? 그럼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엊그제 뉴스에 보면 그 세금 추징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위장이혼 해가지고 부인한테 집을 다 재산 넘겨주고 위장이혼 했어요. 그리고 세금 포탈한 것도 남편이 그리고 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위장이혼 했어. 근데 가니까 같이 살아. 그럼 그 부인 앞으로 있는 그 재산 있죠? 거기에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집에 가면 금고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금고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집에 금고 있어? 뭐 넣어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있어? 금송아지 있다는, 금괴 같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설마 금고 사가지고 집에 금고 이렇게 벽걸이 막 큰 거 사놓고 거기다가, 뭐죠? 뭐 내가 몰래 먹으려고, 뭐죠? 뭐 조청 같은 거 사가지고 몰래 가져가 이러진 않잖아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벽장에다가, 그죠? 조청 같은 거 넣어놨다가 특별히 이제 누구 왔을 때만 손자, 그것도 손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제일 사랑하는 손자 하나만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할머니가 저한테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다른 손자는 안 주고 저한테만 몰래주고 돈도 저만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줘? 그 담배, 그 은박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주죠. 그때 당시 100원이 그냥 그때니까 그럼 이렇게 200원, 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놨다가 저만 이렇게 줬어요. 저만. 항상. 다른 손자 한 명도 안 저만 줬어요. 다른 손자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안 줬어요. 저만 줬어요. 다 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촌형이나 뭐 심지어 제 동생들도 누나들도 한 번도 할머니의 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만 편애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손자도 잘하니까 이쁜 손자도 이쁜 짓 하니까 이쁜 거예요. 제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매일
장래 동네 저쪽 아래에 TV 없을 때니까 어렸을 때 그저 우리 저희 집안에 할머니 TV 있어요. 할머니가 맨날 가서 TV를 보셨어요. 그럼 저녁 때 제가 하루 안 걸리고 후라시 들고 모시러 갔어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 가가지고 할머니 TV 다 볼 때까지 껌껌하니까 올 때 그럼 모시고 오고. 그러면 그게 제가 봐도 제가 이쁘겠죠. 왜? 그 와서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뭐 어둡다고 후라시 들고 오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게 다 하는 대로 받는 거야. 걔들은 그거 안 하고 막 돈 안 받았다고 하는 거지. 사실 나는 일해주고 받은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죠. S코드를 1년 360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배우자가,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첫 번째 예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일단, 우리 세법은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집에서는 노처녀, 노총각 구박하는데, 우린 대우를 해줘. 자, 몇 살 이상이면 되냐? 무조건 30세 이상이면 무조건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30살 이상. 그러니까 무조건 30살 넘으면 1세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30살 넘으신 분들은 굳이 세대 구성해가지고 비과세 받아보겠다고 꼭 배우자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해줘, 그냥 해줘. 이걸 모르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냥 세대 구성 해보려고 일찍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돼. 진작 알았으면 안 했잖아, 진작 안 했어. 그죠? 자, 그럼 이 나이는 잘 보셔야 돼요. 법에 나오는 틀려요, 법에. 제가 어떤 사람, 저기, 너 몇 살이니? 40살. 나도 40살인데? 둘이 신고하자고 둘이 사귀었어. 나중에 보니까 누나 친구야. 왜? 여자들은 40은 뭐요? 만 나이죠. 여자는 항상 만 나이. 그래서 생일 안 지나도 2살 뺀 거야. 그 42인데 우리 남자는 그냥 40이면 우리 나이로 40. 여자는 만. 항상 여자는 만이라고 하잖아요. 아직은 30대래. 무슨 얘기예요? 만으로 39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미 40 넘은 거죠. 그래서 뭐 할 거야? 얼굴이 40이 넘었는데. 나이만 40 안 됐다고 뭐 하냐고. 액면이 따라가야 되는데, 액면이 따라가야 돼. 어제 TV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아줌마가 30 몇 살인데 진짜 제가 봐도 20대 같이 보여요. 피부가. 근데 피부가 엄청 하더만. 근데 그렇게 하되 내가 알려줄게. 김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걸 얼려다 붙여요. 근데 그게 진짜 좋대요. 그게 하는 게 피부 모습에. 근데 5분 이상 하면 안 된대. 왜? 5분 이상 하면 안 좋대요. 그 날개에다가 우유 발라가지고 잘라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정도 있다가 하고 세안하니까 뭐 피부가 측정해 보니까 수분이 장난 아니야. 모습이. 그 노력이야, 노력. 날로 먹어요. 근데 그것만 노력하지 말고 공부를 해요. 37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뭐였어?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 그러니까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는 결국은 원래 배우자가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력 사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한 번 있던 경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명실만 맞더라 마일리지를 인정해줘. 마일리지. 원래 마일리지가 있었잖아. 결혼한 마일리가 있잖아. 있다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있다가 없으면 평생 1세대입니다. 평생 1세대. 그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왔는데 다시 세대 구성해서 비과세 받으려고 또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냥 혼자 살아. 한 번 가다 왜 또 결혼해? 아유. 만약에 저는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만약 이혼한다 그러면 저 혼자 살아요. 저도요. 왜?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가 또 없을 거 아니야. 몰라, 그냥 대충 알아들어. 뭐 해서. 그죠? 그리고 이거 있어요. 최저 생계비. 그죠?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에서 이렇게 된 거죠.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일단은 내가 소득이 일정 법으로 정한 소득 이상 있으면 뭐다? 30살 안 넘고 결혼 안 했어도 뭘로? 1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럽니다. 예배 규정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362페이지. 그 위에 맨 위에 박스 있죠?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이렇게 돼 있고 그 박스 안에 4번에 등기된 경우라고 돼 있죠? 등기 안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토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세대 요건 나오죠? 원칙. 1세대란 그거라 돼 있어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및이니까 and죠.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형제, 자매, 기타 등을 말한다 그랬죠? 자, 예외 나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뭘로 본다? 1세대로 본다. 몇 살 이상? 3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3번은 길잖아요.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에서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한 주택 토지가 뭐 길죠. 그러니까 어쩌고 소득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는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면 맞다. 읽지 말고 길게 나와. 그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쩌고 나오고 길게 나오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면 돼요.
왜 이거 가지고 틀리긴 안 내니까. 네. 그죠? 키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만. 그러니까 거기다 기준 중위소득 100분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네. 그 몰라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 정도 소득이 있으면 뭘로 보겠다? 1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애매한 규정이죠 이게. 그죠? 네.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미성년자. 있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 세대 구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되지 안 되지. 미성년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2살짜리 집 사주고 2년 부여하면 걔는 비과세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얘가 7살에 지금 유치원 7살인데 1살 연상 누나랑 결혼했어. 1살 연상이라. 어린 것이 벌써 연상을 좋아. 연상이라. 여자는 어디야? 여자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나는 유치원 졸업반이야. 원래 같은 유치원 출신이야. 근데 걔는 1살 연상했는데 왜 있다냐면 여자 집에서 여자가 유치원은 졸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성씨 그때 못하고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결혼한 거죠. 그럼 세대 구성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왜? 배우자 있잖아.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돼요. 결혼. 그 다음에 가족의 사망 등 다 돌아가시고 혼자만 있어. 이런 건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칙은 안 되는데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준을. 미성년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럼 땡 틀렸다. 왜? 예외가 있다. 그 개념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예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1주택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잡으세요. 주거용 건물인데 상시 주거. 상시 주거가 뭐예요?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콘도 같은 거 이제 콘도. 네. 자, 콘도는 거주가 가능하죠? 네. 거주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걔는 주택이 아니죠. 왜? 상시 상시 거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걔는 아닌 거야. 자, 그리고 얘는 판단할 때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 그럼 항상 세법은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의 용도로 합니다. 시험에 무슨 얘기 나요?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인데 실제는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얘는 주택이 아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는 뭘로 돼 있어요? 주택으로 돼 있어요.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 점포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우선이야? 사실상 용도. 항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 360페이지멘트 2번 1주택 범위 판정에 주택이란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공부상으로 갑니다. 실제가 원칙인데 사실상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가야 돼? 공부상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1번 맨 위에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때는 실제 용도가 영업용 건물이니까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리고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이어야 되는데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미니엄이나 공장 내 합숙소도 주택이 아니다. 이게 돼 있죠. 그럼 2번은 뭐냐면 얘가 주택이 건물만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무엇도 부속 토지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는 무제한으로 비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써요. 주택이. 그렇죠? 그러면 이 주택용 면적만 20평이다. 그러면 이 주택 정착 면적 있죠. 이거에 도시 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초과가 되면 나대지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 토지 무제한을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주택 부속 토지는 무조건 비과세다 그러면 대지 10,000평 사가지고 10,000평 사서 20평짜리 집 줘놓고 2년 있다 팔면 그 10,000평 다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세금을 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만약에 도시 지역이면 이 바닥 면적이 20이면 얼마? 100평까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도시 지역 밖은 10배까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게 그러면 5배, 10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웬만하면 부속 토지는 다 비과세 됩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여러분
시골 같은 데 대지가 넓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평을 내가 대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다 치면 거기다 건평 20평 이상 별로 없죠. 내가 대지가 100평이나 되는데 건평은 20평만 지겠어? 아니겠죠. 최소 30평, 40평 가겠죠. 그럼 만약에 30평만 간다 쳐도 5배면 150평이잖아요. 도시적 밖은 10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5배, 10배가. 그죠? 근데 그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나와요. 도시 지역 안은 몇 배? 정착 면적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그것만 기억하세요. 5배, 10배만. 안에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어디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무제한은 아니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택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부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창구에 보면, 그 창구 있죠? 그 번호 쭉 나오죠? 그 중에서, 7번 있죠? 7번. 네. 그죠?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엊그제 이제 이거를 똑같이 질문을 받았던 건데, 실무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보세요. 이게 집 있어요. 주택이. 그죠? 이거를 이제, 공동 수요할 때가 있잖아요. 공동 수요. 갑을 병이 공동 수요하고 있어요. 이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주택을 숫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갑을 병이요. 각자 자기 명의로 살고 있는 집이 하나씩 있어 이미. 그죠? 그리고 이걸 사가지고 셋이 공동 명의로 해놨어요. 지분대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갑을 병은 몇 주택일까요? 만 지분이 얘가 40%, 30%, 30%만 이렇게 돼 있다. 지분 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명의로. 자, 그러면 갑은 몇 주택? 2주택. 을은? 2주택. 병은? 2주택. 셋 다 2주택이에요. 셋 다 2주택. 그러니까 이게 공동소유는 조심하실 게 이 지분하고 상관없어요. 공동소유는 무조건 하나를 10명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순간 집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도세는 숫자로 써버려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공동명의 지분이 어딘가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끔 물어보는 게 저는 지분이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뭐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아버님이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데 거기 자기 집은 10%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기 집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때문에 한 거래 자기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이 2주택입니다. 왜? 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내가 명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1주택인 거야. 집이 하나 가지고 10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파트 2주택이니까 비과세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 이 공동명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가 있어요. 이제 같은 공동명의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 있거든. 공동 상속.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서 집이 하나인데 그거를 보통 이제 보면 엄마하고 자식 둘하고 같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공동명의잖아요. 이 경우는 이때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봐요. 전체 주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갑이 40%잖아요. 이게 공동 상속을 받은 거면 이거는 갑의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을하고 병은 명의가 돼 있고 지분 등이 돼 있어도 을, 병은 몇 주택자야?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명의인데 공동 상속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사가지고 공동명의냐 이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질문받은 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집을 하나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하고 해서 셋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를 받아서 3명이 공동명의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이때 그러면 아버지가 지분이 제일 많으면 이 집은 아버지 집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받아? 증여를 받는데 그 증여 받아서 공동명의를 하는 거야. 3명이 있어. 그죠? 이때 그러면 지분이 아버지가 제일 많아요. 아들 둘은 지분이 작고 그럼 얘는 지분이 제일 많은 아버지 주택으로 보냐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왜? 증여는 아니에요. 상속만. 증여는 각각 1주택이 무조건 취득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 병이는. 왜? 여기 잘못하면 비과세 받는 줄 알고 있다가 훅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건 받아요, 질문을 제가. 이 상속 받았을 때. 모르는 분들은 이제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집이 2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공동상속의 경우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혹시나 있을 때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숫자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세법상. 그죠? 그게 실제로 많아, 이런 일이 실무에서 보면은. 모르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죠? 그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7번 보신 박스에 363페이지 밑에 참고 있죠? 그 7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거만 일단 나중에 기억하세요. 그 밑에 있는 거 나중에 다 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집에 보면 다가구 주택도 있고, 그죠? 겸용주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다 다가구는 들어보셨죠? 뭘 다가구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은 하나인데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그쵸?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투룸 얘기하는 거, 원투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방이 이렇게 있죠. 그죠? 원투룸 같은 경우에 보통 집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반지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옥탑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 자, 근데 옥탑은 불법 건축물이에요. 옥탑은. 얘는 무조건 만약에 제재를 하면 다 철거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원룸에 옥탑 없는 방 별로 없어요. 왜? 이걸로 여기 방 2개 나오잖아. 그리고 지하로 넣어요. 지하, 반지하 꼭 있죠. 왜? 그래야 방이 숫자가 좀 나와야 새가 좀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택법에 그 건축법에 보면, 자, 지상 1층에 지하 100층이에요. 지상 1층에 지하 100층.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짜리. 그죠? 지하는 층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방을 많이 하고 싶으면 지하로 파. 계속 파. 그죠? 근데 이 지하 파면 이거 안 좋죠.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스키 차가지고. 제가 옛날에 원룸에 반지하 대학 다닐 때 한번 살았거든요. 그 집 하나도 아침 일어났는데 친구랑 둘이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 몸이 무거워서. 왜? 물 먹어가지고. 스키가 얼마 차나 옷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아침 못 입어요. 스키차 축축해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2주 살다가 들어갔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사글 샜는데 그때 당시 방 빼달라 했더니 아줌마 오더니 자기가 보더니 그냥 빼주더라고. 왜? 자기가 봐도 못 살게 생겼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장난 아니야.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거 싸잖아. 옥탑 넣고. 자 보세요. 이거를 답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한테 팔았어. 방이 한 10개 돼. 자, 그럼 얘는 만약에 방이 10개다. 몇 주택자? 1주택. 만약에 내가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방이 10개인데 세를 주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2년 보유하고 팔면 나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가구별로 양도하면 각각이죠. 근데 가구별로 양도한다는 얘기는 얘가 구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 당연히 각각 1주택이죠. 근데 보통 원투룸은 방은 여러 개인데 소유자는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원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에 넘기면,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넘기면 얘를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봐요. 1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투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원룸은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원룸 거래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 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세금으로 죽잖아. 이걸 각각으로 보면 방이 12개면 나는 1세대 12주택이라는 얘기다. 그럼 양도세 주고란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다가구 뭐라고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맨 위에 364페이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각각? 그런데 그거는 구획이 됐다는 얘기는 구분등이 돼 있다는 얘기고,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뭐라고요?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각각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 구분등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투룸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전체를 양도하면 뭘로 본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 즉 1주택으로 보겠다. 뭐 그런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상가주택 아시죠? 그죠? 상가주택. 이런 거죠.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층수로 돼 있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겸용 맞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주택과 상가를 같이 쓰고 있는 하나의 건물에, 그죠? 그러니까 1층 뭐 식당, 2층 원투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를 팔면 얘는 도대체 뭘로 볼 것이냐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그 택지개발 같은 거 해가지고 단독주택 용지 분양하잖아요. 그럼 그 단독주택 용지 분양할 때 딱 가보면 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1층 식당, 2, 3층 원투룸이에요. 단독이니까 3층으로 짓죠. 보통 2, 3층 원투룸, 1층 식당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겸용주택이에요. 자, 그걸 팔면 이건 주택인지 상가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구분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크면 얘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네, 얘가 작거나 같으면 따로따로 봐요. 각각으로 봐요. 각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거 부분만, 그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결국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6대 4로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 이걸 그냥 팔았어. 2년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체 다 주택으로 비과세. 전체 다. 여기도 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왜? 주거가 크니까 이 전체를 세법상 그냥 주택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면 얘가 4고 얘가 6이면 여기만 비과세 받아요. 따로따로 보니까 얘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비과세되고 얘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조심할 게 5대5면 어떻게 되냐? 5대5면 5대5면 5만. 따로따로 보죠. 네. 왜? 초가 커야 돼요. 커. 그러니까 주거가 0.1이라도 커야지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돼서 전체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조심을 할 부분이 있죠.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인데 상가주택 하나인데 지금 5대5로 돼 있다. 지금 팔면 비과세 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용도를 변경. 일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주거분을 좀 넓혀놓는 게 좋죠. 용도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뭐 지하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하실이 있는 데 같은 데는 지하실은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단 1제곱미터 크면 돼요. 그러면 전체 다 주택이 되는 거지. 대신 조심할 건 용도를 변경하고 나서 그리고 2년 지나야 돼요. 변경하고 바로 비과세 그럼 안 해주죠. 그렇게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했어. 변경해서 얘가 커졌어. 그리고 몇 년 지나야 돼. 2년 지나면 전체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주거 부분이 커야지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뭐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3번에 겸용주택이라고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크면. 밑에 박 창고에 표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주택 면적이 주택이 아니면 크면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가 또 막 많이 나와요. 막 그죠? 이게 뭐 경영주택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세도 나오고 막 그죠? 막 나중에 엉키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 4번에 고가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제목만. 자,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비싼 주택이랬죠. 비싼 주택. 얼마? 9억 이상. 9억 초과. 그죠? 그러니까 딱 9억은 비과세 안 됩니다. 딱 9억. 근데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돼요. 그죠? 원칙적으로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돼요.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9억까지 해주긴 하죠.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볼 거니까. 일단 여러분은 고가주택 그러면 얘가 실거래가로 9억 초과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 한다.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고가주택.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사치성 계산할 때 별골 5선주 했었죠. 별골 5선주. 그 주가 뭐예요? 이제 그죠? 고급주택이란 말 있죠. 이게 돼 있죠. 이 둘은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딱 봐도 틀리잖아. 물어보는 게 황당하죠. 아니 얘는 고급주택, 얘는 고가주택이잖아. 틀리죠. 근데 이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얘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자체가 구분이 되는 게 얘는 지방세에서 봤어요. 나와요. 얘는 국세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골 5선주 할 때 그 고급주택이잖아요. 사치성 재산, 그죠? 그럼 걔는 취득세, 재산세 이런 데 나와요. 고급주택이란 말이. 근데 국세인 종부세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국세에서만 써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고가주택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얘 양도세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보면 고가주택이 나와요. 왜 집 하나 임대하면 고가주택도,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할 때 집 하나 임대하면 비과세 주거든, 임대소득 비과세. 근데 걔도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돼. 그런 게 있고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고급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취득세 고급주택은 뭐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뭐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고 건물가액 9,000초하고 전체 6억 초과, 뭐 아니면 건물 연면적이 331 초과하고 뭐 조금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거기에 집에 뭐 엘리베이터나 수영장이나 뭐 풀장 뭐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뭐 이런 걸 고급주택이라고 그래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대. 그 무슨 주택이야?
누가 봐도 고급주택이죠. 네. 여러분 그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있어? 원주에? 에스컬레이터 타봤어? 네. 있죠. 어디 가면 있어? AK. 이마트, 그죠? 마트가 있어. 마트가 한번 딱 타는 게, 그 다음에, 아니 뭐, 전철역이나 이런 데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집에 있던 집에, 2층 가려고 계단을 딱, 계단 치고 올라가. 고급주택. 그런 기준이 틀려요. 근데 얘는 근데, 아무것도 안 따지고 뭐만 따져? 금액만 따져요. 면적, 위치 아무것도 안 따지고, 9억 초과면 고가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많이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죠? 아까 한 거죠? 1주택을 여러 사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원래 지금 공부할 거 아닌데 혹시나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2년부 했어요. 그럼 비과세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비과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수가 뭐라 그래? 다운이나 억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어. 이럴 수 있죠. 내가 원래 매매가가 4억인데 이거를 뭐 4억 5천에 쓰거나 아니면 3억 5천에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4억인데 비과세야. 그래서 나는 어차피 비과세 받으니까 상대방한테 4억 5천에 써줬어. 그럼 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안 됩니다. 비과세 못 받아요. 그 절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비과세 대상이니까 업다운 써줘서 걸리면 나는 비과세를 받았어요. 얘는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은 걸리면 본인도 세금을 내야 돼요. 절대 해주면 안 돼. 근데 이거 오래됐어요. 개정된 지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이후에 만약에 다운 써줬는데 아직 안 걸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발 뻗고 차면 안 돼요. 왜?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제척 기간이 10년이에요. 사기든 그럼 10년 동안. 그럼 내가 쓰고 10년 안에는 걸리면 국세청에 나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1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아직 10년 안 됐지.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때 개정이 됐는데 법 개정된 걸 공인중개사가 몰라요. 왜? 나가서 신경을 안 써.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뭐라고 했어? 분명히. 이전에는 이거 다 했거든요. 다운 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오히려 하던 대로 이때 한 거야, 막. 이게 분명히 있거든,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안 걸려서 그러지 걸렸다 그러면 중개사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세금을 일정 부분 내야 돼요. 잘못하면 몇 천만 원 낼 수도 있고, 세금이. 왜? 나는 좋은 뜻 해준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다운이나 업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제일 문제가 얘가 문제인 거야. 누구? 파는 애가 문제야. 왜? 지는 불이익을 안 당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 같아서 해줄 것 같아. 왜? 그거 가지고 나는 비과세니까 해줄게요. 해주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네가 한번 죽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바뀌었어 이때. 이거는 참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업하시는 분들이 세법 개정안을 신경을 안 써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 없으니까 오로지 매매하는 데만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세금 문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자세한 얘기는 몰라도 뭐가 바뀌었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말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 만약에 하는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이때 당시 그 뒤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학원에서 뭐 수군 학원들은 이제 그런 거 합니다. 개정세법 특강 같은 걸 하거든요. 개정되면 한 2시간 정도 매년. 근데 안 와. 중개업자가 공짜로 해주는 건데. 근데 왔어. 이거 얘기하니까 다 놀래. 왜?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둘이 사실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개정도 한참 됐는데.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런 걸. 그렇죠? 현업하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나 세법을. 그 세법은 학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고 나가서도 안 하는 거야. 근데 학원 다닐 때 안 하면 틀리면 되는데 나가서 안 하면 돈으로 다 떼어야 돼. 돈으로. 그잖아. 이거 하면 잘못하면 몇 천만 원 물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근근히 모아서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근근히 그냥 월세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모다가 근근히 모았는데 한 방에 훅 가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해주면 안 돼. 절대 해주면 안 돼. 그 주변에 누가 넌 비과세니까 해줘. 그런 얘기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말려야 돼. 근데 그런 거 있어. 나는 해줄 거야. 만약 걸리면 뭐 스릴 있네. 안 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자기 본인 맘이지. 걸리면 돈 내면 되지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은 해도 돼요. 그 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걸리면 내면 되잖아. 그럼 여유 가지고 걸릴지 안 갈지 모르니까 10년간 스릴 있게 살 수 있잖아. 그러면 해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절대 해주면 안 돼. 그죠? 감면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똑같은 케이스를 해주면 나중에 그 감면 받을 금액에서 일정 금액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금을 퍼타는 걸 그냥 추징해버려요. 그러면 본인이 갑자기 세금을 몇천, 몇억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뭘 해주면 안 된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이걸 해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막 중간에 많이 하거든요. 왜? 이거 지금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모르는 얘기잖아. 그죠? 안 배웠으니까. 그 지금 분명히 해준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뒤로.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어떤 식으로 이제 추가로 과세가 되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죠. 자, 그럼 얘가 이제 1세대 1주택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예외 규정이 요거 예외 배우자. 그럼 뭐 남았어요? 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예외와 여기 뭐 있어? 보유를 2년 하지 않았는데도 2년을 보유한 걸로 봐주는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367페이지 4번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 1세대가 양돌 현재 우리나라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론의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한다. 그랬죠? 조정지역. 말씀드렸죠? 여러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기간의 특례가 납니다. 그죠? 보유 기간 특례.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막 복잡하게 되는 1세대가 양도 어쩌고저쩌고 막 돼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놔두시고 거기 막 줄 많이 쳐 있죠. 헷갈리니까. 그죠? 어디를 보시냐면 뒤쪽 있죠. 368페이지. 박스 있죠. 여기 박스. 1, 2, 3, 4, 5 있죠. 자, 그게 예외 규정이에요. 이게.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자, 이게 뭐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는 예외 규정.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임대주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영구임대도 있고 뭐 그죠? 공공임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자, 얘가 지금 현대 분양된 아파트예요. 분양된 아파트인데 복도식이에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래? 얘가 옛날에 임대 아파트였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로 지어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얘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에요. 갑이 이 임대주택에 세를 들어갔어요. 내 거 아니니까 세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의무 임대 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의무적으로 5년 임대하면 얘가 뭐래? 혜택을 여러 가지 주죠. 그리고 나서 5년 끝나면 분양을 해요. 대부분은 복도식이에요.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있죠. 그게 거의 임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5년을 거주했어요. 갑이 들어가 세를 사서요. 5년. 그죠? 왜? 5년 동안 임대했으니까. 자, 그럼 5년 끝났어요. 임대사업자가 뭐를 해? 분양을 하겠죠. 끝났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살아보니까 이 집이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도 분양을 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걸 사정이 생겨서 1년 후에 팔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양도한 거죠? 양도. 자, 그러면 얘는 이 집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일까요? 6년. 이 집의 보유 기간. 보유 기간은 1년인데 6년으로 가지고. 보유 기간은 1년이에요. 6년이 아니라. 내 거, 여러분, 남의 건 내가 보유하면 안 되지. 남의 건 어떻게 보유해?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내 건죠. 여기 5년 누구 거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 거지. 임대사업자 거예요. 나는 세를 들어간 거지. 그리고 여기서 분양받 등기했으니까 나는 보유를 여기부터 한 거죠. 근데 얘는 보유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 얘가 이걸 1년 다 팔았으니까 얘는 원칙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집에 세를 들어가서 그 세 들어간 날로부터 요 집을 양도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5년 이상 뭘 했으면 거주를 했으면 그러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첫 번째 조건은 건설 임대주택은 뭘 하면 된다? 여기서 5년 이상 뭘 했으면? 거주했으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거주를 하면 돼, 거주. 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럼 뭐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2년 보유 한 걸로 봐서 뭐 해줘? 비과세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건설 임대주택은 뭘 하시면 된다? 5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은 이제 강제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어. 집이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집을 사가지고요. 천년만년 살라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사고 나서 한 달, 1년쯤 있다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도로가 나요, 도로가. 확장공사인데요. 그래가지고요, 지형도면을 떠봤더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부지를 했는데, 여기가 지형도면 때 지적됐더니 지형도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거의 있어.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만 도로가 난다는 거야? 이 노란 선까지만 도로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용을 여기만 해요. 라인 거진 같은 경우. 얘는 수용 못 해요. 얘는 절대는 안 해줘. 얘는 안 해줘. 왜? 여기까지만 돌아다니까. 그럼 여기만 수용해, 여기만. 그럼 얘는 수용이 됐죠? 그러면 이 수용됐어. 집이잖아. 1년밖에 안 됐죠? 얘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죠. 왜? 내가 집이 하나인데 네가 강제 수용했으니까 강제 수용하고 비과세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조건이 있어. 이게 뭐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뭐 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아무것도 안 따져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비과세 주세요. 무조건. 그럼 얘 있지 얘 짜투리. 이거를 못하고 이거. 얘는 그러면 지금 짜투리라 땅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사정을 해. 야 이거 그냥 수용해가면 되니 안 되니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내줘요. 대신에 이걸 팔면 얘를 팔면 얘가 수용되거나 양도한 날로부터 이 짜투리를 5년 이내 팔면 얘도 뭐는 해줘? 비과세는 해줘요. 비과세는. 하지만 추가 수용은 없어요. 자 결론 중요한 건 뭐다? 수용을 당하면 1주택자가 수용이 당하면 비과세 할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해준다?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럼 결론은 수용은 보유, 거주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있어요. 상관없는 거. 외국으로 이민 가요. 그죠? 자, 내가 원주 집 사가지고, 혁신도 집 사가지고 잘 살라고 샀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민을 가게 됐어. 집 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민 가야 되죠? 자, 이놈의 집이 팔려면 안 팔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팔고 가려고 해도 보유기간이 2년 안 됐죠? 비과세가 안 되잖아. 그런데 얘는 해주겠다는 거야. 왜? 이민 가는 거잖아.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민 가는 마당에 집을 팔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 야, 너 이제 이민 가냐? 너 그럼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너 세금 내고 가.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 나가면서. 그죠? 나가서 그 사람이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요. 나중에 오바마처럼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한국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누구시냐고. 오바마도 저기 이민 저기 아니야. 아프리카 쪽에 어디 그쪽에 아버지가 그쪽이잖아요. 그래 이민 와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쵸? 모르는 거 그거는 누가 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 무조건. 이민 가는 건 뭘 상관없다.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 됩니다. 자, 이민을 안 가. 근데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을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발령이 난 거예요, 발령이. 여기 원주에 있다가 외국 상사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잠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애도 있고 이제 와이프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남편은 애랑 와이프를 데리고 나가고 싶겠어? 혼자 나가고 싶겠어? 혼자. 무슨 데리고 나가. 착각하고 있는 본인 생각이야, 그거는. 혼자. 이번에 좋은 기회다 혼자 나가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따라간다 보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애가 어리니까 애들 교육상, 교육 목적상 한국에 있어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래? 그 애 교육 목적상 나가야 된대. 말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야지. 같이 나가기로 했어. 집을 팔아야 되잖아. 그죠? 얘도 보유기간이 2년 안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해줘? 무조건 비과세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도 뭐 해주겠다? 팔고 나가면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데요, 집이 안 팔려. 그죠? 난 지금 6개월 돼서 이민 내일 모레 나가야 돼. 집이 안 팔려. 그러면 이 집 팔릴 때까지 이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팔고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못 팔고 나가면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비거주자가 돼버려요. 그죠? 그럼 얘는 거주자가 아니니까 세대 구성이 안 되니까 비과세가 원래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돈 각박하잖아. 안 팔려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대신 얘가 만약에 못 팔았다. 그럼 언제 팔면 돼?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돼요. 그럼 비과세 해줘. 그러니까 못 팔고 나가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결론을 잘 보세요. 2, 3, 4 있죠. 얘네들은 보유기간도 관계없고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무조건 뭘 해줘? 비과세를 받죠. 근데 건설임대주택은 뭘 해야 돼? 5년 이상 보유는 아니지만 거주를 해야 돼.
그 집에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예배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수용 나와 있고요. 3번에 1년 이상 거주됐고 3번 지금 3번 아직 안 했죠. 4번에 보면 이것도 민간인 됐고요. 왜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요거는 지금 그 밑에 나머지는 이게 추가된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놔두세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갔어 다? 해외 이주? 거기 있네요. 2번에 가나다구나. 이렇게 돼 있어. 헷갈리네. 2번에 가가 수용이고 나는 세대 전에 출국하는 경우 다는 1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를 하게 돼 있죠. 네. 다 상관없는데 나하고 다는 둘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출처있죠.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나 더 있어요. 5번에. 근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번부터. 그죠?